책은 시대를 비추고 내일을 열어가는 힘입니다.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장예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상을 글로 만드는 에디터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과 사랑에 빠진 남자 김길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다시 책과 사랑에 빠진 남자 김길입니다. 만족하시나요? 아, 네.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께서 제가 책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는지 네. 계속 이런 또 좋아요. 수식어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분위기도 조금 가을 남자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잘 어울리는 수식어였습니다. 네.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한 책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두 분은 단풍놀이 좀 다녀오셨나요? 단풍놀이는 못 갔고 그냥 단풍 너무 좋아해서 이제 산책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와이프가 차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한강 고수부지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 이제 차 뒤에를 트렁크에서 앉아서 책을 보는데 바람은 솔솔 불고 이제 모기도 좀 덜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기분 정말 좋더라고요. 오, 좋습니다. 근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오늘 단풍과 관련된 심리 테스트를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두 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가을 산책길에 당신이 발밑에서 주워든 낙엽은 무엇일까요? 가 질문입니다. A는 빨갛고 뾰족뾰족한 단풍잎, B는 노란 은행잎, C는 작은 잎이 여러 개 달린 가지, 그리고 D는 커다란 갈색 플라타너스 잎입니다. 플라타노스 잎이 뭐죠? 일단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 그래도 하나를 골라보신다면? 저는 일단 A고요. 네. 은행은 최악입니다. 저는. 노란 은행잎? 네, 은행잎은 안 했을 것 같아요. A. 저는 A. 저는 플라타너스. 커다란 잎. 아세요? 저 플라타노스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A로 할게요. 제발 본인의 그 성향에 맞게 골라주세요. 저 플라타노스 뭔지 몰랐으니까. 대박이야. D는 감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당신, 가정적이고 이해심이 깊은 성격으로 바깥보다는 집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군요. 어떻게 그러면 세 명은 다 집순인 건가요? 집을 완전 집순이에요. 집 좋아하세요? 네. 집 좋아하세요? 어디 좋아하세요? 차박. 저는 집을 좋아하지만은 어디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전 진짜 A랑 D가 다 맞는 거예요. 그렇네. 네. 저희는 완전 D. 혼자 빠지셔야겠어요.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지금 3회 차는 것 같은데 회출 위기가 3회 모두 있었어요. 매회 오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긴장해야 돼요. 네. 단풍이 절정을 맞고 있는 11월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단풍놀이 꼭 다녀오시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단풍처럼 알록달록 책과 함께 물들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진보 정치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사회적 가치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사회민주당의 당대표이자 제22대 국회의원 한창민 의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창민입니다. 네. 의원님 당대표이시잖아요. 네네.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별한 업무라기보다는 당의 대내적인 대외적인 일을 총괄하면서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 그다음에 당을 대표해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자리라거나 아니면 당의 진로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국민과 연결하는 역할 등등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당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게가 있는 그 자리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에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굉장히 네. 축하드리고 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 오기 전과 실제로 국회에 와 보니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다를까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현실의 장벽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좀 답답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될 것도 많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게 많은데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이나 아니면은 국회 내에서의 역할 관계 이것 때문에 많은 논의는 있지만 진척되지 못해서 현실을 바꿔내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하루하루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속도와 이 현실의 속도는 좀 다르실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의원님 오늘 오시니까 또 뒷조사를. 뒷조사, 지금 옆에 있으니까 옆조사를 해봤는데요. 의원님께서 교육학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학부는 행정학이었고요. 대학원에서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학이나 철학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세상에 대한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습니다. 법이나 정치, 경제학과가 아닌 교육학과를 나오셨다는 점이 참 의외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육학에서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사회학, 그러니까 일반 사회 전공, 고등학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을 가르치는 네,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교육학이라는 그런 큰 범주보다는 다양한 학문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과 교감하면서 나누는 그런 교육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됩니다. 정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저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 꿈이어서 아마 사회 선생님이 되었을 수도 있다. 잘 어울리세요. 학생들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하는 사회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서 외에 네.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런 사회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안 했으면 아마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상에 한 권, 책 한 권. 네, 어떤 네. 책을 가져오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 책장에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신영국 선생님의 담론을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 함께 정치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시민들과 나누고 싶어서 신영국 선생님의 마지막 강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담론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에디터님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은 한때 입문서의 바이블처럼 이제 여겨졌던 책인데요. 저자인 고 신영복 교수님은 거의 한 12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수업을 했던 시기가 바로 2014년인데요. 그때 이제 강단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대화를 학생들과 할 수 없다는 아쉬움과 또 미안함 같은 것들을 담아서 그동안의 강의 노트 그리고 녹취록 등을 정리해서 남긴 책이 바로 이 담론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동양 그 사상을 해석하는 깊이 있는 시선들을 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요. 사실과 진실은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어떻게 비슷한지, 비슷해 보이지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성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시사점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리님은 읽어보니 어떠셨어요? 저는 왜 웃으세요? 읽었다는 거에서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읽었다는 게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네.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예. 책을 보는데 조금 희한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책을 이제 제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책도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신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강의록의 느낌도 있기 때문에 네. 신영국 선생님의 강의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교감과 공감을 통해 가지고 서로 느끼고 깨우치고 함께 나아가는 것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책도 독자와 대화하는 느낌으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골라오신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이 책은 신영국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 삶의 의미를 집대성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되어지는데 저는 이 책의 소중함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읽어도 나의 이야기와 공감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반복해서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특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은 이 시점에서 다양한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불평등과 소외, 다양한 격차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적인 문화로 복원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럴 때 신영복 선생님의 그 삶의 깊은 성찰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담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점에서 또다시 새롭게 해석하면서 읽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으로 가져왔습니다. 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아시겠지만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네네. 에디터님, 이 책을 좀 어떻게 읽으면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1부에서는 이제 고전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론, 철학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신영복 그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들, 인간에 대한 이해, 성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좀 이 책을 읽기 전에 나한테 조금 더 익숙한 방식의 글쓰기가 어떤 건가를 생각하면서 1부를 먼저 보셔도 되고, 혹은 2부를 읽으면서 또 간간히 1부를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담론하면은 제일 유명한 구절이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발이 아니라 이제 머리, 가슴, 발 이잖아요. 네. 이 신영복 선생님께서는 이 공부의 시작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간다. 또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이 공부에 대해서 저도 새롭게 의미를 받아들이게 된 것 같은데, 이 의원님도 또 공부하면 네. 누구 못지않게 또 많이 또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자기화시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나에 대한 변화와 실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식이라는 것을 습득하는 과정이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 가슴까지 오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근데 문제는 가슴까지 오면서 이게 공부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좀 깨트리기 위해서 신영복 선생님은 실천을 중시하시고 변화를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 가장 긴 여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가슴에서 발까지 가는 이 실천적인 행동이 또 다른 긴 여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어떤 지식을 지식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녹여내는 것을 매우 중시했다. 그래서 머리, 가슴, 발은 신영복 선생님의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다. 책의 5장 그 화동 담론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이제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아서 놀랍기도 했고, 실제로 정치인으로서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나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그 부분이 특히나 이제 남북 관계나 이제 북미 관계,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의 위기 시대에는 그 화동 담론을 평화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통일이라는 것을 하나가 되는, 민족 간에 하나가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20년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평화를 더 앞세워야 된다 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냥 단순한 공동체 복원으로 생각하면서 통일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프레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통일이 아니라 평화가 우선되어야 되고, 그 통일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자 통, 하나로 만들어진다는 통이 아니라 서로가 통한다. 그러니까 교류와 협력, 화합, 조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평화 담론으로 이끌어간 것은 매우 지금 적확한 신영복 선생님의 현대를 바라보는 통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책의 두께를 보고 읽고 싶다가도 멈칫하는 순간들이 네네.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일부는 고전 이야기라서 보시면서 그래도 좀 이해가 된다 하는 부분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마지막 장을 보면 한비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네네. 나오는데요. 한비자의 만국론을 거론하면서 같이 언급을 한 게 바로 간디가 말한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사회 악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분명히 뜨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평화주의자인 우리 그 간디 선생이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놀라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만큼 한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들 이런 것들이 지켜야 된다는 그런 좀 경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칙 없는 정치 이야기할 때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원칙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모습과 어느 정도의 선인지 그리고 그 정치가 가야 될 소명에 대해서 그 원칙이 어느 정도까지 현실과 이상사회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매우 고민이 많은데 저는 이 구절과 연동해가지고 노자편이 있습니다. 대직약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큰 원칙은 이렇게 부드럽게 굽어진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큰 원칙을 하나를 단단하게 가지고 있으면 소소한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그 원칙 없이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면 작은 자존심, 작은 소소한 거에 예민하고 그것이 대단한 원칙인 것처럼 고집하면서 조화를 깨트리는 이런 부분을 경계하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제1원칙은 정치의 소명인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 결과가 과연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변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기준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열어놓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그 원칙이 깨지면은 결국은 기회주의에 영합하고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것을 자신을 합리화하는 변질된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은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큰 원칙을 어디서 어떻게 세우시나요? 사실은 큰 원칙을 세우는데 저한테는 좋은 스승과 책과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분석 틀이 당연히 그 원칙을 세우는 기준에 좀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과 함께 신영복 교수의 담론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나 중심의 사고가 좀 지나치게 발달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느꼈는데, 이런 사고가 자본주의 사회에 분명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의원님. 네, 맞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어떤 경쟁 담론이 기본을 깔고 있고 개별화되고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는 경향이 더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 어떤 결과든.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개인 결정론으로 이렇게 환원시키는데 매우 위험하죠. 모든 것들이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수많은 불평등과 격차가 자연스럽게 더 심해지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만 괜찮으면 돼. 아니면은 나와 내 친구 아니면 내 이웃, 내 가족만 자기의 범주 안에서만 모든 것을 사고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고민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도 인간의 깊이란 그 관계의 깊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담론은 이렇게 읽고 거기서 이해하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에게로 방향을 돌려서 나를 읽고 내 철학 혹은 내 사상 혹은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자문자답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그게 또 신영복 선생님이 이 책을 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좀 변치 않고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 지켜갈 그런 가치나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담론책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활동의 근거는 휴머니즘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 사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이라는 거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공동체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상호작용을 좀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치할 때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휴머니라는 게 인간 존중의 사상이잖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게 단순하게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사회와 자연과 얼마나 공존하면서 갈 수 있는가. 지금의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 그런 것들을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의 본령이라는 게
우리 공동체의 수많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삶을 함께 지켜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 저도 이제 그 길 위에 올라가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네. 가즈오 이시구로라고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가 낸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이제 그 약간 미래의 어떤 시점에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전용 로봇이 있는 거예요. 다들 집에 그 로봇을 들여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것을 이제 대리 역할을 맡기고 있는데 그 로봇이 아이를 계속 학습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아이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정말 될 수 있을 것 같이 아이를 학습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로봇이 포기해요. 근데 그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를 아무리 공부해도 그 아이의 본질은 그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아이를 들여다봐도 그 아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가슴 뜨끔하게 알려주는 책이었는데 되게 잘 같이 떠올라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네요. 사람에 대한 고민, 자기가 발딛고 있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 고민의 방향성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담론이란 책을 가져오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딱 하나는 나라는 존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규정된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의 핵심은 단순한 예전에 인식하는 인식론에서 그 다음에 존재론으로 왔다가 관계론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고 보면은 내가 항상 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부터 해서 모든 것들은 상대하고의 관계에서 규정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특히나 모든 물질 만능 사회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거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책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나의 삶이 그냥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한 번쯤 보여줄 수 있는 문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책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관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마 마음에 드는 문장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서 끝으로 낭독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예. 직접 읽어주실까요? 422페이지인데요. 석가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걸음하고 키우고 기다리는 일을 불필요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정작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을 걸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으로 걸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씨과실은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공공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과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자꾸 우리가 희망은 좀 남겨둬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희망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럴 때 그 희망의 주체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결국은 사람을 길러내는 거다. 이 사람이라는 건 내가 될 수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미래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만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한테 투자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미래의 희망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인데요. 스스로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꼭 이 담론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담론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고전에 대한 강독이나 신영구 선생님의 그냥 말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시각에서 실천을 이어가야 되는지를 다양한 삶의
어떤 녹여져 있는 이야기들을 잘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천이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본인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하고 성찰하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의원님의 또 다른 면모를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좋은 책은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담론은 신영복 선생님의 본인의 성찰과 삶을 모두 우리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과 독서 토론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희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미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너무 재밌었다라는 의미인데 네. 유머까지 겸비하셨네요. 그렇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책 있으면 저희 국회 책마당에 문 두드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통시장이 가진 정겨움과 또 트렌디한 상점들이 모여있는 이곳 망원동의 새로운 매력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책방 한 곳을 탐험해 볼까 합니다. 이곳에는 또 어떤 색깔과 매력을 갖고 있을지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여기가 책방 이름이 왜 번역가의 서재인가요? 제가 번역가이기도 하고요. 네, 제 서재를 공개하면서 좋은 책 소개하고 그런 컨셉으로 만든 서점입니다. 대부분 좀 해외 서적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선별을 하시는 어떤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국내서가 없다 보니까 나름의 좀 제약은 있어요. 번역서라는 한정된 그런 뭔가 장르를 두고 있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좀 소개되지 않은 그런 책들 찾아서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좀 번역가로서 읽었을 때 되게 잘 읽히는 번역서들 그런 것들을 좀 엄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유럽 문화권의 번역서들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로테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단골분들이 또 그걸 보러 오시고 사실 동네 서점이 이렇게 책들이 많이 바뀌기가 쉽진 않은데 네, 저는 거기에 조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책들을 보시러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해외 서적은 이렇게 번역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읽힐 수도 있잖아요. 저도 같은 그 작가의 책이라고 해도 좀 다양한 버전이 나와 있어서 비교해서 읽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소장할 만한 책? 그런 책들로 좀 구비해 놓고 있어요. 이쪽에는 일본어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일본어 번역가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더 많은 문학이어서 그 다양한 작가들을 좀 소개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어요. 이쪽에. 네. 대표님께서 직접 또 번역을 하신 책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이쪽이 다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네. 너무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네. 따쥐입니다. 제가 작년에 번역한 책인데요. 따쥐라는 아이의 하루를 1년을 그린 책인데 많이들 좋아해 주십니다. 저희가 사실 책방이지만 프로그램도 많이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 일본어 모임도 있는데 그중에 초급반에서는 또 제가 번역한 책으로 강의도 하고 같이 읽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책들 중에서는 좀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 그림책 그 작가 중에 거장들의 책을 지금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야자겐지라는 작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은하철도 999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애니메이션으로만 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작품은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일본에서도 국민 작가지만 우리나라에도 팬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인문, 철학, 그 다음에 예술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예술서도 관심이 많아서 자주 읽고 또 소개하거든요. 여기는 클래식 LP판 보이는데 여기 굉장히 또 음악의 주의가 깊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네, 맞아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네. 테이프도 보셨고 LP도 보셨다시피 약간 옛 것을 또 약간 그거에 대한 노스텔지아를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또 뭔가 아날로그적인 것에 더 초점을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그리워하는 게 같아요. 있죠. 동네 책방이 그냥 책을 파는 그런 상점의 개념이 아니고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취향을 나누는 그런 약간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번역가의 서재도 잠시 머물다 가시지만 여기서 있었던 경험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번역가의 서재라는 책방에서 이렇게 책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막상 번역이라고 하면 어렵고 생소할 것 같아서 좀 두렵기도 했는데 막상 오니까 이곳 대표님께서 직접 번역에 대해서 잘 설명도 해주시고 책 추천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번역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꼭 한번 번역가의 서재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서 이렇게 길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번에 방문해볼 책방은 여행마을이라는 책방인데요. 이름 그대로 여행을 컨셉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들어가 볼게요. 책방 입구가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보기만 해도 좀 이국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어디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여기 밑에 계단이 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여기 이렇게 여행을 다녀와서 구매한 마그넷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보라카이, 부다페스트 보니까 정말 여행을 컨셉으로 삼은 책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갔던 도시마다 하나씩 구매를 했더니 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컨셉으로 해서 책방을 운영하시는 어떤 계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에 제가 독립 책방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소재여야지 손님들이 왔을 때 대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여행으로 하자. 여행책이고 여행 얘기면 손님들이랑 막 밤새도록 떠들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행 전문 서점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대다수 다 여행 관련된 서적들인 거죠? 네, 저희 90%가 여행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메모지를 예쁘게 붙여 놓으셨어요. 대표님께서 직접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놓으신 거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책은 많고 내가 좋아하는 표지 스타일을 많이 고르시더라고요. 근데 퀄리티는 너무 좋은데 표지가 약하다는 이유로 버림받는 책들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최소 오면은 50페이지, 100페이지라도 읽고 거기서 제가 좀 내용을 요약해서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게 앞에 메모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봤었던 바르셀로나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해서 좀 가보고 싶어요. 혹시 관련된 책이 있을까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가요. 만약에 뭐 가고 싶은 도시를 찾고 싶다 그러시면은 스페인 필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사진책인데 각각 도시별로 여행하셨던 사진들이 담겨 있거든요. 사진으로만 이렇게 책이 스페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여행 관련된 서적들이 대부분인데 여행 가이드 책을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가이드북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연도 써 있고 그런 책은 저희가 일부러 팔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행에 대한 욕구와 호기심을 충족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북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쪽 한 벽면에 메모지들이 모여 있는데 마을 이장님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대표님은 이장님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제가 초창기에는 이제 사장님, 대표님 소리 듣는 게 너무 약간 낯간지럽고 부끄럽다 보니까는 여행 마을이니까 마을은 당연히 이장님 있으니까 편하게 이장님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는 이장님, 손님들은 주민들이라고 일단 칭하고 있습니다. 책만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도시를 이제 각각 다른 작가님 두 분을 모셔가지고 그 두 분의 얘기를 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스페인이라도 A 작가님과 B 작가님이 한 얘기가 다르다 보니까는 이제 청중들 입장에서는 이제 얘기를 두 배로 듣는 재미가 있고 강사분들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같이 얘기하니까 서로 이제 케미스트리가 맞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걔는 한 제가 5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밖에는 여행 왕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여행 처음 가는 코스, 아니면 가방 싸는 방법 같은 걸 알려드리는 수업도 있고. 그럼 대표님께서는 좀 이곳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좀 특별하게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여행 책방의 슬로건이 여행하면 만나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나만의 여행, 나만의 갖고 있는 매력,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찾고 싶으면은 언제든 여행 서점에 와서 본인의 취향을 찾으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여행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시기에 정말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마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동네 책방으로 놀러오세요. 네, 이번 순서는 김기리 씨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나요? 네, 저 김기리와 함께 떠나는 그때 그 책. 드디어 여러분들 우리 세 사람의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우리 세 사람 모두 무슨 세대죠? 우리요? Y세대. Y세대. 네. 그리고 또 MZ세대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 중에서도 M, 네,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죠. 이때가 언제냐? 바로 2000년도입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그 Y2K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바로 그 이어 2000.
네, 2000년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괜히 그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이 세기말과 함께 패션 과도기가 네. 심하게 왔던 때였어요. 이때 당시 뭐 사진들 보면 거의 다 GD예요. 진짜 엄청납니다. 패션이 돌고 돈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난해한 패션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의 그 취향을 보면 뭔가 불안했던 마음이나 이런 게 패션에도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저도 오늘 약간 좀 그런 좀 느낌을 좀 주긴 했었는데, 근데 그 시절 이 사람들이 이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서 네.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2000을 1900으로 인식해서 각종 시스템에 오류가 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들어봤어요. 확산되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뭐 지구 멸망설, 대재앙설 등 이 근거 없는 소문이 난무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들 생필품 사재기하고 뭐 은행에서 예금 인출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되게 허무했었어요.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좀 이와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개성 넘치는 그 시절 이 패션처럼 다양한 취향이 존재했던, 그리고 존중받던 세기말 감성 가득한 2000년 11월로 가보겠습니다. 자, 2000년 11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책은 10위,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입니다. 이 책을 읽지 않고는 대화에 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다고 합니다. 두 분은 당연히 이 책을 좀 읽어보셨죠? 그럼요.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전 사회적으로 이 책을 이제 읽으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게 기억이 나고 그 정도로 전 사회적인 신드롬이었던 것 같아요. 상실의 시대는 이 일본에서만 600만 부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200만 부 이상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청춘의 사랑과 방황, 그리고 인간관계 속 고독을 섬세하게 그려낸 일본 현대 문학의 대표작이고요. 1987년 출간 당시 일본 사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실의 시대지만 원제목은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소설 노르웨이의 숲은 네. 이 비틀즈의 노래 노르웨이의 숲에서 따왔는데요. 그냥 이 멋있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노래가 가진 정서적인 분위기나 이 주제가 소설 전체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배경음악처럼 깔린 게 아니라 상실이나 고독, 그리고 청춘의 아픔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중요한 코드인 거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음악이라는 것도 단순히 이렇게 장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인물의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작품 속의 분위기를 환기하는 주된 장치로 활용되고 있고요. 이 상실의 시대 안에서의 음악은 나오코의 심리적인 고립감이나 정서적인 불안정감 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종일 얘기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년 11월 베스트셀러 3위는 바로 해리포터와 불의 잔입니다. 와, 저 이거 시리즈 전집 집에 있었거든요. 오호. 근데 진짜 해리포터 한 권도 아니고 4권이 2000년도에 나온 거는 잊고 있었는데 그 1권은 언제 나온 걸까요? 1권이 1997년 6월 26일에 나왔대요. 영국에서 출간된 시점이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이 해리포터 시리즈 자체가 워낙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이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도 아시다시피 대성공을 했었고요. 한국 출판 마케팅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해리포터 시리즈는요, 2000년대 밀리언셀러에 당연히 이름을 올렸고 또 무려 2천만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긴 진짜 재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남녀노소 인기였을까요? 이게 말이죠. 일단 세계관 자체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호그와트, 마법사, 그리고 직접 가보고 싶은 뭔가 고풍스러운 그 기숙사까지. 현실과 다른 그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지면서 동시에 현실 세계도 또 공존하는 설정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세 명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뭐 말포이라든가 스네이프 그리고 덤블도어 같은 조연 캐릭터들도 서사가 굉장히 풍부하고 다 캐릭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읽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몰입하고 싶은 캐릭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 이 책이 사실 조앤 롤링이 책을 쓰고 나서 이 출판사들에게 투고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이 거절당했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뒀는데 다 출판사들에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역대급 전무후무한 또 성공을 이룬 거기도 하겠죠.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이 11살에 호그와트에 입학해서 크는 이 과정,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도 굉장히 나이 들고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정말 매력 덩어리 그 자체였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다시 좀 봐야겠습니다. 네. 이거 책이든 영화든 네. 보고 싶어지네요. 이거 보니까 또. 네. 이 정말 이 해리포터 이야기를 얘기하니까는 두 분 다 굉장히 지금 얼굴 자체도 굉장히 어려지신 것 같아요. 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 옛날에 어렸을 때 헤르미온느 닮았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오. 거든요. 있어요. 네. 아, 너무 웃기네. 해봤습니다.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네. 자, 마지막 1위는 뭘까요?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이 노래 기억하시죠? 네. 개그맨 하길 참 잘했네요. 보니까 개그맨이 딱이었어요.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어? 네, 바로 영화 국화꽃 향기와 드라마 가을 동화의 원작 소설 국화꽃 향기가 2000년 11월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국화꽃 향기가 드라마 가을 동화의 원작이기도 한 건 몰랐어요. 저도요. 저도 몰랐습니다. 조사하면서 알았는데요. 이 소설은 출간 당시 200만 부 이상 판매가 됐고요. 네. 200만 부 독자를 펑펑 울게 만든 이 역대 한국 문화의 전설로 손꼽힙니다. 사랑과 이별, 삶과 죽음에 대해 감성적이고 서정적으로 표현해서 이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죠. 이 내용은 이제 나무 같은 남자 주인공, 그리고 임신이라는 축복과 암이라는 비극이 동시에 찾아온 여자 주인공, 이 두 사람의 애틋하고 또 슬프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제 로맨스, 러브스토리로 기억이 되는 작품이죠. 네, 살펴보면 상실의 시대부터 해리포터 그리고 국화꽃 향기까지 너무나 유명한 작품들이지만 좀 공통점이 있나? 이게 어떤 흐름이지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새삼 좀 이 시대에 다양한 취향이 존중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또한 밀레니엄의 특징 아닐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11월이라는 점입니다. 2000년 당시에 11월은 출판계의 성수기였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독후감 수요도 굉장히 높았고요. 네, 저도 무조건 책 읽으면 독후감을 썼었고 맞아요. 요즘도 11월이 성수기인가요? 근데 이제 지금은 특별히 성수기, 비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비수기. 이게 좀 이제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문화들이 좀 많아져서 다시 성수기도 생기고 오히려 비수기도 생기고 이런 볼륨이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이 독서라는 게 계절을 좀 타나요? 계절을 타게 만든 거 아닐까 싶어요. 그때라도 책을 읽어라 이런 거 아닐까요? 가을은 책을 읽기에 좋은 계절 이런 이제 어떤 스타일을 하나 만든 것 같고 실제로 가을에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문화적인 게 중요한 거겠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실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때 저희들이 추천해드린 책 중에서 한 권 골라서 또 한 주를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서로 책을 좀 추천해주는 문화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시절로 가서 책들을 살펴볼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책의 김길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